노년에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 8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용기를 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제 인생을 다시 들춰본다는 건 이미 끝난 장례식에서 혼자 관속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2019년 3월,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있던 아침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내밀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웃고 있었고 숫자도 단정했습니다. 그 웃음과 숫자가 제 노후의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늘 남의 이야기였고 뉴스 속 자막이었고 술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남의 불행이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수익도 영화 같은 추격전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평범한 노인의 욕심과 한 번만 더라는 말이 어떻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벌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체력도 기다려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통장을 내밀기 전이라면, 아직 괜찮다는 말을 믿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담이 아니라 노후가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조용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2024년 11월 말입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사시를 알리는 종소리 대신 맞은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가 있었고 그 아파트 전세금과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자금이 사라졌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단번에 사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 돈은 도둑 맞듯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두 손으로 정성껏 서류에 사인하며 떠먹여준 채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고발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고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과거의 저 자신을 향한 기록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한 조용하지만 무거운 경고입니다. 1편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그 전화는 정말 아무 일 없는 오후에 걸려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리모컨을 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낯설었지만 왠지 공공기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과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이라는 말은 노년에게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절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연금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작아졌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비밀 수사 중입니다. 자녀분께도 알리면 수사가 망가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순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이들 걱정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노인은 늘 참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는 안전계좌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돈을 잠시 옮겨 보호만 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번 돈, 병원비 아끼며 남긴 돈이었습니다. ATM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를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재촉했습니다. 지금 끊으시면 범죄 혐의가 확정됩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확인하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밥도 먹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 사기는 공포를 무기로 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로 생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급하면 사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날의 저를 살리진 못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당신만큼은 지켜주길 바랍니다. 2편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5월 2% 확정 수익입니다.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이 정도면 노후 생활에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 전문가처럼 보였고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망설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상품은 아는 분들만 조용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아는 기회라는 말에 저는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넣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지만 잃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통장에 정확히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의심보다 결과를 더 믿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까지 손댔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7천만 원을 더 맡겼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수익은 점점 커졌고 저는 노후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익 입금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입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간판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초기 수익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는 동안은 누구도 사기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익이 먼저 들어오면 의심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확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확정 수익을 말하는 투자는 확정 사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편 자녀 사칭 긴급 송금 사기.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울리면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 사고 났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엔 병원 침대, 피, 경찰서 같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판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경찰이라고 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쇠창살 안에 갇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당장 해줘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고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하나에 매달린 채 부엌불도 켜지 못하고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들은 계속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송금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고도 경찰도 합의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전화를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기범들은 돈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노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합니다.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통만 더 걸어봤어도, 단 10초만 숨을 골랐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한 전화라도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를 끊고 확인하십시오. 사고 났다는 전화는 끊고 확인하는 순간 사기가 됩니다. 4편 건강식품 의료기기 사기. 그 초대장은 동네 마트 앞에서 받았습니다. 무료 건강 강연이라는 말에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말고는 건강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으니까요. 강연장은 경로당보다 조금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강사는 흰 가운을 입고 나왔고 스크린에는 혈관 사진이 크게 띄워졌습니다. 검붉게 막힌 혈관 사진을 가리키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혈압, 당뇨, 중풍 이야기를 차례로 꺼냈고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몸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숨이 찼던 일, 다리가 저렸던 밤들이 하나씩 겹쳐졌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직원들이 다가와 개인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제 이름을 부르며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결과지를 보여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위험한 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라는 말보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건강기기와 건강식품을 함께 써야 효과가 난다며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48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이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 오신 분들만 이 가격입니다. 내일이면 혜택이 끝납니다. 저는 또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건강을 사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단순한 기계였습니다. 설명서도 부실했고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산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60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도 약국에서는 훨씬 싼 가격이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점점 연결되지 않았고 강연장이 있던 건물은 며칠 뒤 다른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제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취약한 건 늙어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기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무료 오늘만,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로 판단을 흐립니다. 의사는 겁을 주지 않고 병원은 길에서 강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병을 겁으로 팔면 그건 치료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5편 연금보험 환급금 사기. 그 전화는 평일 오전에 걸려왔습니다. 번호도 낯설지 않았고 상대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보험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환급금이 남아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환급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살면서 보험료를 많이 냈지 돌려받은 기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과거 가입 내역을 줄줄이 말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제 자료를 관리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서 이건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괜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했고 제가 질문을 할 틈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더 단정했고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함까지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환급금 지급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제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했고 저는 이미 반쯤 안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계좌 인증을 해야 한다며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은행 화면과 똑같이 생긴 창이 떴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환급을 위한 확인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출금 문자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은행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고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사기의 무서운 점은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기꾼보다 제도와 권위를 더 믿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표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환급금은 전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온 환급금은 거의 사기입니다. 6편. 상조장내 선결제 사기. 그 생각은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장례 비용 이야기가 나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각자 살기도 빠듯한데 내 마지막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부 등록 상조 서비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미리 준비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제 나이를 묻고는 어르신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강조했습니다. 지금 준비해 두시면 자녀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노년에게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1,20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면 혜택이 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도 받았고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습니다. 상담원은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까지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걸어도 같은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런 회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려던 마음이 그대로 사기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회사는 몇 달 전 이미 폐업 신고를 했고 같은 방식으로 당한 노인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던 선택이 오히려 말도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 사기는 죽음마저 이용합니다. 효심과 책임감을 미끼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조는 급하게 결제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세워 서두르게 하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7편. 대출 빙자 사기.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공과금 약값, 식비 예상치 못한 비용이 겹치자 통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상담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을 연상시키며 수수료만 먼저 보내면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제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지금 송금하시면 내일 바로 연금 대출이 나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몇 달 후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원은 문서와 계약서를 보여주며 수수료를 보내면 대출이 확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카드와 계좌를 확인하며 이제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구나라는 안도감에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일금 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자 제가 보낸 곳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급한 마음이 판단을 마비시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활비 마련은커녕 돈만 사라졌습니다. 이 사기는 노년층의 생활고와 절박함을 노립니다. 급한 마음,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곧 함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이나 금전 거래는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수수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8편. 기부종교 사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돕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들, 그것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전화 한 통과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연락드립니다. 작은 기부가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제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고 단체 후원자의 일원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달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카드 자동이체였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제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단체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우편물은 줄어들고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아이들에게 가지 않았고 모두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착한 마음을 이용한 가장 교활한 사기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선의와 자비심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가장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와 종교 활동은 마음으로 하되 반드시 확인된 단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선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기는 돈이 아니라 삶을 훔쳐갑니다. 사기는 똑똑한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을 먼저 노립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남의 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뿐 아니라 남은 인생의 평온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사기를 당한 한 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진심입니다.